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유령아동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열며 총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교육부가 새로 공개한 4세대 나이스가 개통 후 열흘째 오류가 속출해 관련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기말고사와 수시를 앞둔 고3 학급은 초비상 상태인데 교육부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1년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북핵 문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확대와 반도체 회복세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3가 올해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더 강하고 진화한 4편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7월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것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주춤한 주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그늘 찾기 바빴고 아이들은 분수 속을 뛰놀며 몸을 적셔 더위를 달랩니다. 7월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34.5도에 이어 춘천과 청주, 대전 등이 33도를 넘었고 서울도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 장맛비로 공기도 습해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았고 한창 달궈진 도로 위 온도는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더워서 사실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물놀이 하다 보니까 또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하늘도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양평, 강원 홍천 춘천, 충남 부여와 경북 의성 등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도 하루 전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찜통더위가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도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돌입은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르고 2021년보다는 19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행안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더위가 지속되면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등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마는 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천천히 북상해서 화요일쯤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곡물이 자라야 할 논밭은 이상기후와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죠. 이번엔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질병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파종 시기도 아닌데 밭 전체를 갈아엎었습니다. 나무가 빼곡하던 과수원은 사라졌고 접근 금지 제한선이 설치됐습니다. 과일나무의 잎이나 줄기가 검게 타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겁니다.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북단 지역인 이곳 강원도 양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충남과 경기, 전북, 경북, 강원도까지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데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나무 수령과 면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걸리면 모두 뽑아 폐기해야만 하고 3년간 과일나무를 다시 심지 못해 농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막막하죠, 뭐. 3년 동안은 뭐 과수는 못하고, 딴 작물은 심어도 된다는데, 지금 뭐 애매하죠? 거기도 또 저거 그 중간에 또 묻어놔가지고, 거긴 또 못 건드니까. 이상기후 역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전후로 전국 곳곳에 쏟아진 우박. 농작물 피해는 축구장 4,000개 면적이 넘는 3,200헥타르에 달합니다. 당장 수확철을 맞은 고추, 옥수수, 호박 등 여름 작물은 물론 가을철 수확하는 사과나 배까지 피해가 상당합니다. 수확해서 선별해봐야죠. 얼마나 이게 흠삭으로 빠지고 얼마나 정품이 나올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에서 80%는 우박을 맞았다고 보거든요. 우박 폭격 피해를 추스르기도 전에 설상가상, 과수, 화상병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농민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과천에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5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수원에서 붙잡힌 20대 여성은 사망한 아이를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경찰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모든 유령아동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이 밤 10시쯤 50대 여성 A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9월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져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밝혀 경찰은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한 건 아닌지 범행에 가담한 가족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수 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해 A씨는 18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경기 수원 인계동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B씨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씨는 2019년 4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출산한 남아를 대전 유성구 빌라로 데려와 사흘 남마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색을 앞두고 갑자기 다른 곳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추궁해 안매장 장소를 확인하는 대로 사체 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의지로 일대에서 성소수자들의 대표 행사인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 을지로 2가 일대에서 부스 행사와 환영 무대를 연 뒤 오후 4시 반부터는 을지로에서 퇴계로 회현 사거리 등을 지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 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광장 이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을지로로 개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50여 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단체 사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규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기치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서울에서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규탄 대회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17개 시도위원장과 당원들까지 총출동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오염수 방류 저지 대국민 서명이 한 달여 만에 130만 명을 넘겼다면서 국민적 불안이 큰 만큼 정부 여당은 괴담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정한 오염수 방류 대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장외 집회에 매달리며 정작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외 집회에 계속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서울을 시작으로 호남과 충청, 제주 등 전국을 돌며 대여 전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을 각종 괴담 유포의 주범으로 지목한 국민의힘도 비난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전국 주도권 싸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사실상 첫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장악에 한층 속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호흡한 핵심 참모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투입했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1년 넘게 호흡한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국정 철학을 체득한 실세 차관 간판과 함께 정부 부처 최전선에 전진 배치한 겁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탈원전과 4대강, 사드 관련 내용을 살피고 해수부 박성훈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앞장설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문제, 과기부의 우주항공청도 속도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진력을 겸비한 참모를 투입해 이른바 매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보낸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합치면 정부 부처 3분의 1 이상이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됐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 교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관을 바꿀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만큼 우회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 다만 실세 차관이 급부상하면 상대적으로 장관들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책임 장관제 역시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만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이 돼달라 일찌감치 당부했는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지난 1년여 직접 각종 정책을 챙기면서 역설적으로 장관이 설 무대는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실세 차관을 통한 변칙 인사까지 더해지며 국정의 새바람 대신 조직 위계만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비서관에서 발탁된 차관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성과를 내고 나서라는 윤 대통령의 배려인지 반대로 출마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인지 용산 안팎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무역수지가 지난달에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5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으며 수입은 531억 달러로 11.7% 줄어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집게 됐습니다.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낸 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8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고 자동차도 넉 달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3년째 제자리인 이 한도를 올리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천만 원에서 올린 뒤 23년째 제자리입니다. 이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한도를 올릴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한 겁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만 11건으로 한도가 2억 원에 달하는 법안까지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비중이 너무 많아졌고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가장 먼저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권 등 관련 협회를 잇따라 만나 한도 상향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렸을 때 보험료율 변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자 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권이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지급 불능 위험이 낮은데도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며 난색입니다. 예금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좀 깎이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 메리트가 있느냐? 2금융권은 잘 모르겠는데 1금융권에서는 딱히 없어 보여요. 지난 2001년 한도를 올렸을 때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던 만큼 그쪽에만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형사, 중소형사가 또 나뉘어 있고 보험료율이 저희 업권이 가장 높은데 그 부분이 또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 의견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한도와 예보요율 등을 조정한 뒤 다음 달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한 가구당 무려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통보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 2021년 입주한 아파트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거기 재건축 안 했는데도 가격이 더 올랐고 우린 재건했음에도 단지가 작게 재건축 적은데 3억을 내라 얼마를 내라 이러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 원래 법이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미실현 이익이고 원래 이 법이 진짜 써서는 안 될 법인데.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차등 적용해 초과이익 1억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을 느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합은 재건축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거액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이 지난해보다 60%가 줄었는데 신차는 나오지 않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 쌓여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는 등록 대수 기준으로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1,841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벤츠와 BMW는 전기차로만 각각 2,878대와 2,246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테슬라 판매량은 마이너스 60%를 기록한 데 비해 벤츠는 180%, BMW는 120%가 늘었습니다. 테슬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정된 차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수년째 4개 모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4개 지금 기존 모델에 더 다양화하겠다는 비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경쟁 모델이 없어서 테슬라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경쟁 모델들이 전 모델에서 다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테슬라는 지난 2017년 국내 도입 이후 2020년과 21년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86%와 77%를 차지하며 독주했으나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올해는 점유율이 21%에 불과합니다. 가격 면에서 테슬라와 경쟁 상대인 현대차와 기아도 대표 전기차를 만들고 차종을 다양화하며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도입 초기 강조되던 긴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기능 등 비교 우위가 약해지고 품질과 AS 불만, 불투명한 가격 정책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완성도하고 품질만을 놓고 비교하는 시장이 열렸다. 결국은 테슬라는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전기차를 대중화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빅데이터 기업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로 갈수록 테슬라의 IT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회전하는 대형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차량일수록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위험합니다.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김다연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 지난 2월에도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똑같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변을 당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제 키가 170cm인데 이렇게 3m 정도 거리를 둔 뒤에야 머리가 간신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라면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cm, 서너 살 아이 키쯤 되는 마네킹을 25톤 화물차 조수석 옆에 세워뒀습니다. 1m 정도인데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3m 정도인데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차체 오른쪽 끝에서 보행자 사이 거리를 6m 정도 떨어뜨린 뒤에야 비로소 마네킹 정수리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m 지점인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시야에 아이가 들어오려면 넉넉 잡아 7에서 8m는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몸통이 긴 화물차는 뒷바퀴의 회전 반경이 커서 차량 뒤쪽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운전자가 바쁠수록 주위를 찬찬히 살피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화물차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바빠지다 보면은 서둘 수가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빼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화물차를 둘러싼 360도를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어라운드 뷰 장치를 달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비싼 건 100에서 200만 원대로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록 거울이나 AI 센서 등 다양한 방법도 제시되는데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이런 장치들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합니다. 거울부터 AI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로가 되게 만연하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행자 역시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깨닫고 함께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준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수시로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생들의 성적과 수행평가 기록 등의 업무가 마비된 건데요. 교육부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새로 공개한 4세대 나이스는 개통 직후 열흘째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고 저장 오류에 5초만 클릭을 안 해도 장기 미사용이라며 튕기는 등 정상적인 작업이 어렵습니다. 10시부터 제가 업무 처리하려고 들어갔는데 옆에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1분마다 다시 로그인을 하면서 업무를 봤었어요. 옆에 선생님도 똑같고. 어제도 수행평가 하나를 처리하는데 정말 3번이 튕기더라고요.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수행평가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평가 항목들입니다. 성취 기준 코드 오류, 수상관리 확인 불가, 진로 특기사항 기록 확인 불가, 수행평가 대상 학생 누락 및 성적 조회 불가, 멀쩡한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는 사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멋대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기록한 문항표도 수행평가 출력도 계속 막아놓고 있어서 기말고사와 수시를 앞둔 고3 학급은 초비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나이스의 내용을 입력하셔야 그 입력 생성이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되지가 않아서요. 또 어떤 분은 됐다고 해서 보니까 학생들이 뒤바뀌어 있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다거나 오류가 있고. 상황이 여전히 이런데도 교육부는 매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검정고시 접수를 원활히 마감했다던 날에도 교사노조에만 50건이 넘는 오류 사례가 쏟아졌고 전교조 긴급 설문조사에도 72.5%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답했고 18.1%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5.7%는 아예 사용도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무엇보다 수시 서류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성적조차 처리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나이스 관련 부정적 뉴스 차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스 개발에는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고 개통 전 한 달 넘는 테스트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고도 3월 개통 예정 일정에 못 맞춰 석 달이나 지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규모 오류 사태에도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없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오롯이 교사와 학생들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떠넘겨졌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업계의 오랜 문제였던 수술실 간호사와 3교대 근무부터 손보면서 간호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회원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들고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조기용 장관이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간호법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으로 매도하였다. 62만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협회는 권익위원회에 간호사 업무 범위 밖 진료 행위를 지시한 전국 의료기관 80여 곳도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간호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수술실 진료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의료법 체계에서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 경계선에 놓여 있는 데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제도적인 모호함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하고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3교대 근무 등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도 당초 예정보다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병원들이 병동 제한 없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는 대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온 PA 간호사와 교대제 문제가 해법을 찾아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과거 어민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 많았습니다. 뒤늦게 이들의 무죄를 인정하는 재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진실 규명과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8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던 고 이신규 씨는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습니다.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사 당국의 불법 감금과 폭행,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간첩 꼬리표에 가족까지 오랜 세월 감시와 사찰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50여 년 만에 뒤늦게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방공법이나 이거 간첩죄로 몰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동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로 납북 귀환 어부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납북 귀환 어부는 3,200여 명.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상도 문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지만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단체와 강원민주재단 등이 신속한 구제 절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와 직권 재심 권고, 보상금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격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게 해야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 또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특별법에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1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실은 SSBN의 한반도 기항이 현실화할 경우 북핵 억제 전략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20기를 실을 수 있는 미 전략핵 잠수함 SSBN. 공개된 활동을 꺼리고 무기한 자망이 가능한 18,000톤급 SSBN의 한반도 기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부 미 언론 매체가 오하이오급 SSBN의 한반도 파견 계획을 묻자 일정은 말하지 않겠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략 핵잠수함의 기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과 의지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확장 억제를 더욱 구체화시킬 핵협의체 NCG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SSBN은 1981년 이후 한 번도 한반도를 찾지 않았는데 그만큼 북핵 문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SSBN의 한반도 파견을 예고해왔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 파견이 현실화할 경우 북핵 억제 전략도 상징이 아닌 실효적 확장 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6일 순항미사일을 실은 핵 잠수함도 부산에 입항해 우리 해군과 특수전 훈련을 마치고 떠나는 등 북핵 억제 전략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인 기동헬기 마린온의 전력화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작사는 무장 기능까지 갖춘 상륙 공격 헬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불과 5에서 10m 높이에서 낮게 나는 헬기. 검정 잠수복을 갖춰 입은 특수 수색대가 헬기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7년 만에 전력화가 완료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기체로 해상과 함정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체 방염과 부식 방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먼 바다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와 보조연료 탱크도 탑재됐습니다. 현재 해병대에 30대가량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력화 과정에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마리논 한 대가 경북 포항에서 부품 결함으로 추락해 사망자 5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력화가 마무리되면서 해병대는 상륙함으로부터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리논 전력화로 해병대의 수건 사업인 항공단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추락사고의 원인이었던 핵심 부품, 메인 기어박스를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품을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리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상륙작전 때 마리논을 엄호하는 역할을 할 상륙 공격 헬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오는 2026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모두 24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탄탄한 경제 관계를 맺어온 양측은 이제 안보 디지털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직결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조수연 기자가 주한 EU 대사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어느덧 EU는 우리의 3위 교역 대상국이 됐고 한국은 EU의 9위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지금부터는 안보, 디지털, 녹색 산업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는 한 EU 고위급 협의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며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해킹 공격을 거론했습니다. Cyber threats have no borders, and certainly, DPRK takes profit of this and tries to find always new illegal revenues streams to finance its also illegal weapons development. 사이버 공격 영역도 보안 기술력이 약한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3국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 and Europe are deepening cooperation on cyber, but that also means increasing cyber capacities of building cyber capacities also on third countries. 하지만 이 과정에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In Europe, we have realized how important foreign interference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s. For us, with the war in Ukraine, it is enormous. And we want to also Korea to be aware that this can happen here as well. 이런 상황 속에 한 EU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위급 사이버 안보 논의에 나섰습니다. 양측 정부 고위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The first digital partnership meeting was held to have in-depth discussions on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joint cybersecurity research,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exchanges. 한 EU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외교장관 전략 대화와 함께 실무급 협의도 더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쇠퇴한 공업지구와 항구에 복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성공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진해 신앙 조성과 구도심 재생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남이 바르셀로나를 찾아 청사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번화가이자 관광 명소인 람블라스 거리 끝. 높이 60m짜리 콜럼버스 동상이 눈에 띕니다. 눈을 돌리면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명 종합 쇼핑몰인 마레 마그넘에는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요트들이 정박해 지중해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포트벨은 과거 바르셀로나의 최대 상업 항구의 기능을 담당했지만 물류 환경 변화로 항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인 포트벨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 무역 항만 도시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존 무역항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면서 5성급 호텔을 갖춘 세계 무역센터를 세웠습니다. 또 14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터미널도 갖췄습니다. Puerto de Barcelona, unas 40.000 personas, y por otro lado también somos un punto de atracción de turismo, alrededor de unos 19 millones de visitantes, 3 millones y medio de ellos son cruceristas, 1,5 millón de personas. 평일 오전에도 활기가 넘치는 도심 지역, 22 아로바 혁신지구입니다. 도심을 둘러보면 빨간 벽돌로 세운 건물과 굴뚝이 눈에 띄는데 과거 공업지구였음을 알게 합니다. 쇠퇴했던 공업도시를 지난 2000년부터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식 기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미디어와 디지털, 생명생활과학과 에너지, 그리고 디자인까지 5개 분야 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키운 겁니다. Tecnologías digitales, el de media y farma, el de economía circular, en esta zona y se han creado más de 100.000 puestos de trabajo, con lo que se van a crear todavía más y se han movido más de 15.000 empresas. 바르셀로나의 도시 재생 사례는 진해 신항과 구도심 재생 정책을 고민하는 경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지구는 장기간 이렇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하나 다른 것 같고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도시가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계획과 실행, 여기에 복합적인 도시 재생 정책이 앞으로 경남의 도시 재생에 어떻게 접목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이겨내려는 동포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주말 장터와 마라톤 대회 등 지역 행사에 다시 현지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면서 주변 한인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동해지로 한인타운. 거리 한편에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지는 K-팝 커버댄스부터 풍물패의 길놀이, 사자노름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한인타운 주말장터입니다. 한인촌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열렸던 주말장터가 벌써 70회를 맞이하면서 지역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터에선 떡볶이, 만두 등 여러 종류의 한식을 맛볼 수 있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A gente veio porque ela gosta bastante das músicas do K-pop e também por conta da culinária. Como a gente gosta bastante da cultura coreana, a gente gosta de vir aqui no festival. 한인타운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면서 코로나19로 여러 해 이어진 경기 침체가 조금씩 회복되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동포들도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Nós vamos passar na feira coreana, ali na José Paulino, para conhecer mais um pouco da cultura, conhecer mais gastronomia. 작년 팬데믹 때는 하루에 20-30명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을 때 한 500명에서 600명 이상 정도의 손님들이 방문하십니다. 장터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품점 역시 한국 제품을 찾는 이들의 발길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촌. 돌아온 고객들의 상당수는 브라질 현지인들입니다. Estava em Brasília e eu vinha para São Paulo. Minha filha falou, vai, né? Me deu o endereço de uma feira aqui que tem produtos da Coreia, né? Os alimentos, né? A comida e. 이런 회복세에 힘입어 브라질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봉해지로 한인타운에서 동포사회 주최로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은 참가자가 몰려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였는데 즐겁게도 1,5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이 한인타운 중심지에서 같이 웃고 운동하고 몸 풀고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흐뭇합니다. Segunda vez que estou vindo aqui no Bom Retiro e assim, lugar bacana, pessoal lindo, a estrutura maravilhosa, a cultura em si do povo coreano só veio agregar para o nosso país. Então de parabéns. 그동안의 노력에 보답받듯 성과를 내는 한인타운의 경기 회복세. 동포들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이전의 부흥기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상파울로에서 YTN월드 김수환입니다. 프로야구 만년 하위 하나가 홈런 타자 노시환의 연타석포를 앞세워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8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대구 원정에서 노시환이 4회와 5회에 잇따라 담장을 넘기고 선발 전원이 안타를 쳐서 삼성을 10대 4로 꺾었습니다. 기아는 4회 5점을 뽑으면서 LG를 누르고 3연패에서 벗어났고 두산은 곽빈의 무실점 투구를 앞세워서 롯데전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마동석 배우 주연의 범죄도시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해 올해 첫 1,000만 한국 영화의 기록을 썼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범죄도시3는 개봉 32일째인 어제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3의 1,000만 관객 돌파는 외화를 포함해 역대 30번째로 한국 영화로는 21번째 기록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극찬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Beau is Afraid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환상적 색감의 애스터로이드 시티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삶을 조명한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도 개봉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중년의 보는 편집증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린 시절의 기억과 환상, 현실이 뒤섞이며 혼란에 빠집니다. 죽음과 비정상적인 가족을 소재로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았고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놀라운 작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방한한 아리 에스터 감독은 오발탄 등 한국 영화의 팬이라며 관객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film for me is about an unlived life. I'm honored that he's taking the time out of his schedule to talk to me, and I'm looking forward to it. 1955년 미국 남서부 사막, 가상의 작은 도시 애스터로이드 시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가 도시를 봉쇄하고 외계인이 등장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사실 영화 속 연극무대, 실제 세계는 흑백 화면으로 배치해 연극한 세상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으로 톰 행크스, 스칼릿 조앤슨 등 화려한 캐스팅과 감독 특유의 색감과 유머가 돋보입니다. 황야의 무법자부터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까지 엔니오 모리코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아름다운 영화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합니다. 시네마 천국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정통 클래식계와 미 아카데미의 홀대 속에서도 휘파람과 코요테의 울음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로 부르의 영화음악을 탄생시킨 모리코네의 집념과 천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름만 많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릉과 청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이 26.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